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조금 긴 흐름에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그래도 위로 방향성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4,500선에 대한 부담감, 최근에 단기 급등했던 어떤 반도체 가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각들, 이게 전부 다 가격을 봐서 생긴 현상인 겁니다. 몇 달 뒤에 예를 들어서 전자가 한 18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14만 원에 그때는 또 되게 싸 보여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그렇죠. 착시입니다. 가격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부분에서는 이런 점들은 뒤로 미뤄지고 일단 너무 오른 데에 대해서만 저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초에 이럴 수밖에 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대표님 일단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예. 국제 정세가 약간이라도 조금 노이즈가 있으면 증시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던데 이번엔 급등했단 말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침공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대만 증시도 올랐는데 배경이 뭡니까? 사실 이 정도 지정학적 위기면 위기라고 좀 하긴 그럴 것 같고요. 사실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습니다. 원래 이제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려면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사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파생상품이라든가 환율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죠. 예를 들어서 이전에 그리스 같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유로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유로화라든가 아니면 유로 채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같은 나라의 크기가 있다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베네수엘라가 차지하는 금융시장의 어떤 포지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별로 없었고요. 또 그거보다도 오늘 지수를 크게 올렸던 요인들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요인들이 크게 부각되는 요인들이 됐기 때문에 사실 지정학적 요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적인 변수 외에 뭔가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왕 베네수엘라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걸 좀 짤막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결국에 이제 베네수엘라는 원래 산유국이고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문제에 제일 걱정하는 것은 유가 상승이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트럼프가 이런 일을 한 거 뒤에서도 우리 연구님께서 계셔가지고 제가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큰 목적은 유가를 내리는 데 목적이 있겠죠.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 매장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고 그럼 나중에 미국이 여기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석유 수급권을 가져갔었을 때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개연성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래쪽으로 향하는 게 맞는 거지 이것 때문에 위쪽으로 향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면 국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 영향보다는 긍정적 영향이 조금 더 포커스로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버블 얘기하시고 아니면 정의를 외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신 이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경제적인 측면만 따져보면 그렇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보관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풍부한 원유를 생산을 많이 해서 유가를 떨어뜨려서 관세라든지 유동성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플레를 잡아놓고 금리 인하를 추가로 하겠다 이런 계획인 겁니까? 여러 가지 보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영향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저런 거 보면 중간 선거를 염두에 뒀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뭔가 지금 굉장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과 관련해서 이제 시선을 밖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목적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지금 나온 김에 이를 통해서 복수로 또 노리고자 하는 정치적인 함의가 그린란드 얘기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하고 나면 나름대로 이제는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트럼프라는 사람은 참 무지막지한 사람이고 법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그린란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 이게 실제 덴마크한테 굉장히 압박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결과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덴마크한테 뭔가 양보를 얻어내는데 굉장히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저는 고려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유가, 그러니까 기름값은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금, 은 이런 건 특히나 이제 국제정세 불안하면 폭등하고 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사실 금하고 은 가격이 오른 게 그런 요인보다는 사실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것들, 그다음에 달러 가치에 대한 향후의 어떤
전체적인 가치도 있지만 달러의 어떤 위치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 여러 가지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뭔가 큰 방향성이 결정되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현재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지금의 이 사태의 그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뭐 콜롬비아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이 대만 침공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걸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우려하던 그런 충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좀 확대해서 가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참 많은 준비를 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뭐 모의도 많이 하고 또 그게 쉽게 잡힐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연습만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미국이 협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건데 과연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 그게 좀 가능할 거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강대국의 논리에서 저렇게는 했겠지만 이게 뭔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걸 명분을 줬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아직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넘어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린란드를 한다라면 그런 명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현재 그렇게 좀 쉽게 단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베네수엘라 사건을 가지고 지정학적 문제가 여기서 더 확산된다라고 뭐 지금부터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이 이슈는 또 2부에 또 네네. 짚어보도록. 예, 워낙 훌륭하신 분이 계시니까 네. 그거는 제가 그분한테 여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뵈면 너무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요. 굉장히 시장을 강하게 보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의 코스피가 4,500에 육박할 네. 정도로 왔고 삼성전자는 이제 뭐 거의 14만 원을 바라보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70만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강하게 보셨던 분이 여기서 더 강하게 아직도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거 봐라. 요 정도까지는 올 줄 알았다. 여기서부터는 좀 조심하자라는 톤이실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 뭐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조금 긴 흐름에서 보면 여기가 끝이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그래도 위로 방향성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4,500선에 대한 부담감 네. 또 최근에 단기 급등했던 어떤 반도체 가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시각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가격을 봐서 생긴 현상인 겁니다. 항상 새로운 지수는 열릴 수밖에 없는 건데 바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수의 상승을 이끈 가장 큰 원인은 그만큼 시장이 바뀌어서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서인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 산업의 크기가 그만큼 큰 건데 이 산업의 크기나 깊이에 대해서는 논의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오른 거에 대한 부담, 그렇죠? 또 가격에 대한 부담만 가지고 논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은 이 정도면 계속 팔고 나가고 또는 따라 사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몇 달 뒤에 예를 들어서 전자가 한 18만 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14만 원에 그때는 또 되게 싸 보여요. 네, 이게 사람의 그렇죠. 착시입니다. 네. 굉장히 큰 착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가격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봤던 가격에 비해서 이만큼 올랐다라는 부담을 느낄 게 아니라 이만큼 오를 정도로 사실은 실적 개선이 동반되고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거 이상으로 실적 개선이 또 전망이 가능한지를 냉정하게 따다보고 해야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가격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 할 수가 없겠지만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도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많은 부분에서는 이런 점들은 뒤로 미뤄지고 일단 너무 오른 데에 대해서만 저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연초에 이럴 수밖에 전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지속적으로 제가 지난 하반기부터도 지난 상반기에는 저도 전자를 안 좋게 봤다가 금반지른 단어를 통해서 일단 전자가 시각이 바뀌었음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재밌게도 한국의 반도체가 아니라 미국의 반도체였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 연말까지도 정말 하루에 8%씩 계속 급등해 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만 보합이던가 실제 좀 밀리기도 했거든요. 이건 원래 말이 안 돼요.
그죠?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거죠. 마이크론이 잘못 올린 거나 아니면은 삼성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연초에 이럴 줄 알았어요.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 이미 선제적으로 미국의 그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었고 실적 개선이 됐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전망을 보면 2주마다 바뀌고 있습니다. 2주마다 바뀌는 톤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죠. 1, 20%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올렸다고? 이 정도 올렸다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산업의 크기를 먼저 봤다라면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네. 처음부터 전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워낙 보수적으로 많이 보셨다가 아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지난 연말까지 에이 저 정도 있었는데 확인해 봐야 돼라고 하다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아 정말인데 사실로 되는데 아 정말 가능성이 높은데라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제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라 보여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처음으로 선반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저도 애널리스트 출신인데 애널리스트를 수십 년 했는데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 걸 처음 봤어요. 보통은 미리 다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건가지 봐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보기에도 이 정도 숫자가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이 정도 가격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름대로 결국 시차를 또 올라오겠구나라고 여유 있게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현실화된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니 삼성전자를 두고 4만 전자니 운운했던 게 한 2년 됐나요? 그런데 지금 14만 원에 육박해 있으니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은 가격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산업이 커지고 이익이 커지는 속도를 애널리스트들이 따라가요. 못하고 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목표 주가 올리면서 이익 전망 높이고 있는 게 끝이 아니라 아직 1분기 내내 지속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네. 실적 자체를 상향 조정할 실적 여지가 발표나면 더 올라갈 것 같고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이전에 했었던 분석 방법으로 보면 현재 시장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좋은 말씀을 주셨지만 만약에 삼성전자도 아니면 빅테크들도 정말 이렇게 반도체 수요가 클 거라고 지난해 초반에 생각했다면 이 정도 가격까지 안 왔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지난 봄이 지나면서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몰랐고 그다음에 구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었던 게 변화가 생긴 거고요. 그 변화에 따라서 뭔가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역사들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걸 되게 늦게 본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른 것들을 기존에 있었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을 보통 사람들이 사이클 산업, 네. 그러니까 순환 주기가 있는 산업으로 보는데 그 측면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읽히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99년부터 이제 시장을 봐왔었고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대응을 수십 년 하면서 꼭 공통적으로 봤던 게 뭐냐면 반도체는 오랜 기간 사이클이 있었던 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기술이 나오고 뭔가 새로운 변화가 왔었을 때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파괴가 많이 되는데 그때마다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제대로 이거를 따라갔었던 점 별로 없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분들이 잘못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변화의 크기를 먼저 봐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반도체를 전망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대부분 반도체 회사에 다녔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반도체 공정 연구했던 분들이에요. 반도체 2나노에서 3나노로 만드는 데 연구하시고 그 반도체 열이 많이 나면 안 되니까 열이 하는 걸 연구하고 사실 이런 거 전망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는 거죠. 결국 이거는 AI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정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 크기의 변화를 보지 않는 한은 반도체만 단순히 공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건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이 돌아가는 특히 반도체 시장을 둘러싼 글로벌 빅테크들의 어떤 이 헤게모니 싸움을 명확하게 자꾸 읽어봐야 전망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매님께서도 애널리스트를 하셨잖아요. 네. 예, 저는 두 분께 궁금한 게 이렇게 예측에 좀 실패하고 2주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리게 되고 그러면 뭐라도 좀 해명을 하면서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뭐라고 씁니까? 대부분 말 맞추기에 바쁘고요. 제가 그 애널리스트 할 때 이제 리서치 센터에 있었을 때 우리 그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그 버블 있었을 때 전 여러 차례 경험했거든요. 어. 보고서 쓰면서 본인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이제 제가 조선 같은 경우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2006, 7년도 그때 조선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바닥에 25,000원에서 50만 원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그때 10만 원일 때 뭐 13만 원, 15만 원 가지고 목표가 보고서 쓰고 있는데 쓰고 있는 동안에 17만 원, 18만 원이 된 거예요. 왔어요. 형 어떻게 해? 그래서 야 그냥 20만 원으로 내질러 했더니 정말 질렀거든요. 네. 근데 지르고 나서 이틀 만에 그걸 또 돌파해 버린 거예요. 또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30만 원 했더니 또 30만 이런 엉터리들 또 많이 일어납니다. 예. 결국은 그건 뭐냐면 지금 시장이 참 보기가 어려운 게 돈의 힘도 봐야 되고요. 네. 산업의 크기도 봐야 되고요. 정말 어떻게 변하는지 반도체적 시각에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AI의 큰 틀에서 산업의 어떤 변화를 보고 이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잘 하시겠죠. 뭐 경험 있으시죠? 네, 이제 보통 이제 실적 추정치를 네, 그쵸. 이제 내가 뭐를 잘못 봐서 이걸 네. 못 따라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실적 추정을 잘못했거나 어. 아니면 밸류에이션을 내가 너무 눈높이를 낮게 잡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실적 추정치를 높이다 보면 성장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같이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뭔가 산업에 또 새로운 요인이 나타났다. 그럼 정말 올리느라 정신이 없는 거죠. 특히 이번에 전자가 아마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1분기 실적 발표는 가이던스를 줄 거거든요. 네. 또 거기에 맞춰서 올릴 텐데 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굳이 삼성전자 가이던스를 봐요? 본인들이 가이던스 전망을 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계 애들 중에서 일부는 그게 가능한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원래 애널리스트인 거지 회사가 내준 어떤 전망치 가지고 쓰는 거는요. 신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변을 드려야 될 것 아, 같아요. 예. 이게 이제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어떤 회사는 목표 주가 또는 적정 주가라는 말을 써서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적정 주가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게 6개월 목표 주가, 12개월 목표 맞아요. 주가 예. 이걸 나누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올라갈 때 막 올리기도 하지만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또 소신 발언들을 합니다. 용감하게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한번 슈팅을 할 수 있지만 이 회사의 궁극적인 가치는 12개월 후에는 요 정도로 또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신 발언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어쨌거나 그럼 지금 반도체 사이클은 AI에서 아직은 오버슈팅을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생각이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느냐라는데 좀 방점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코스피는 지금 4,500을 바라보고 있는데 코스피가 5,000을 가려면 여전히 반도체가 사실상 거의 탑이잖아요. 반도체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투탑 체계는 유지가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AI라는 산업이 굉장히 커지면서 특히 오늘은 이제 무서운 얘기도 나온 게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조만간 특이점이 올 것 같다. 그래서 AGI가 온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물론 그게 실제 올지 안 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AGI가 온다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AI의 지향점이고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이유가 그 AGI라고 불리는 그게 여러분들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인공지능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처럼 할 수 있었다라는 단어는 저 정도의 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분야에서 박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경제학 박사면 저는 경제학만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AGI는 모든 분야의 박사인데 그거를 하는 게 AGI예요. 아, 네. 그걸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투자가 돼야 되겠죠.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일론 머스크뿐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빅테크의 전문가들이 AGI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조만간 보일 거라는 얘기들을 올해 들어서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오픈 AI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앞으로 이 AGI를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AI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제일 많이 필요하냐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이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를 해봤겠죠. 학습 방법도 해보고 이런 거저런 해봤더니 결국은 컴퓨팅 파워가 최고더라. 결국은 더 많은 반도체를 쏟아붓고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센터를 해서 더 많이 돌려야 되는 게 결국 결론이더라는 얘기를 했다라면 사실 이와 관련돼서 그게 보이는데 지금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서 나는 그만둘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만둘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더 그걸
그죠? 도달하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거고 그래서 아마도 1분기에는 제가 볼 때 생각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AI 버블 하면서 계속 나오는 게 투자 규모에 대한 우려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시고 투자 규모 기업별로 볼 때 투자 우려가 있는 거는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너무 천문학적으로 드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과잉 설비라 천문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쏟아 부어야 성능이 좋아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제분들 공부시킬 때 과외 시켜요. 그죠? 그럼 과외 10개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성적 오르면 그게 과잉 투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오르면 아니잖아요. 성적이 오르면. 네. 근데 중요한 건 AI는 성능이 개선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애들 과외시킬 때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공부 안 하는 애는 과잉 투자가 맞죠. 솔직히 과잉 투자가 아니라 잘못된 투자죠. 그렇죠? 예, 투자 하나만 한데 지금은 투자하는 만큼 성능이 개선이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과잉 투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한편에선 나중에 이럴 수도 있죠. 야, 모든 기업들이 다 AGI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결국 선두 기업 몇 개 정도 되고 나면 나머지 기업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 남아도는 설비가 유유 설비가 아니겠느냐. 저도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그게 언제 될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있는 이 기업들이 현재 있는 기업들이 우리는 야 그럼 선두에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이걸 장악하고 나면 나머지 기업은 없어질 거야. 네. 그렇지 않거든요. 이 AI라는 산업은 절대 한두 기업이 이렇게 장악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기업별로는 또 자기만의 어떤 특정적인 사업을 하는 애들도 있고 또 하나는 힘들다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인수합병이라는 게 있죠. 네. 이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를 키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지금에 와서 과잉이다 아니다 논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저는 감히 이거는 AI와 관련해서 진짜 뭐 구글이라든가 오픈 AI에서 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얘기를 좀 우선적으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제발 경제학자분들은 과잉 투자다 아니다 얘기를 함부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AI를 제대로 알지 못하실 텐데 그걸 뭐 이론 가지고 얘기해서 되는 건 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을 전공하신 이선엽 네. 대표님. 아, 저도 경제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여기 시청자분께서 이 과외 비유가 아주 네. 이해가 쉬우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적절한 비유였죠. 돈을 때려 박았는데 성적 좋아지고 그래서 서울대 가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건 과잉 투자가 아니에요. 돈 더 드리는 거죠. 네. 그 부모들이 나중에 좋은 학교 넣었을 때 과잉 투자 얘기하는 부모 한 명도 없어요. 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런 면에서 가슴 아픕니다. 아, 왜 이러세요 과잉 또. 투자. 공부 제가 잘하신 하니까. 분들이 꼭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CES 기간이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에 많은 한국인들이 또 다니고 계실 텐데 CES에서 지금 제일 주목해야 되는 게 뭐 피지컬 AI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오늘 로봇주들은 많이 하락을 했어요. 세론이 나온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좀 헷갈리는 것이 이번 CES에서 피지컬 AI가 주인공인데 여기서 세론이 나온다는 얘기는 또 다시 이제 과잉 투자든 이게 어느 정도 주가는 다 오른 거다라는 시장의 생각이 반영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지 않습니까? 로봇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로봇이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셔도 요즘 로봇 발전하는 거 보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야 이 정도 속도면 정말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집에도 로봇 하나 둘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다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진짜 AI에 대한 버블이라는 게 있었을 때 그 버블의 주인공이 하나가 로봇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누가 어떤 분을 여쭤봐도 로봇이 앞으로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는 걸 이제는 부인할 분은 없거든요. 네. 이제 눈으로 봐서 생각보다 눈에 있는 로봇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제가 보기엔 이번에 CES를 통해서 또 내년 정도 올해 한 봄부터 시작을 해서 로봇 박람 애들이 미국에서 또는 중국에서 많이 열리거든요. 가서 보면 놀래요. 야, 이 정도까지 발전했다고? 전 지난해도 로봇 박람회 2번 갔다 왔는데도 기절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가본 사람들하고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투자자분들이든 뭐든 어차피 모르실 거니까 보질 않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가서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서울에서도 열리고 있거든요. 예. 이 정도까지 왔다고? 그러면 주식이라는 걸 그걸 미리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세론이 나오지만 저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상승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눈여겨봐야 될 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봇들이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도 핵심이지만 두 번째는
어떻게 발전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네. 세 번째가 중요한 거 얘네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어떻게 접목하려고 하지?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에 이렇게 접목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아이디어들이 아마도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재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볼 때 단순히 로봇이 좋아졌다 아니면 개선됐다 여부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많은 영상도 보셨겠지만 조선업 하나만 하더라도 지금 로봇이 용접하는 게 지금 60%가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최근에 내부 용접은 67%라고 하고 아직 외부는 조금 그만큼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로봇이 우리 사이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 정교하게 더 많은 분야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많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대처할 가능성, 그렇죠? 그런 것들이 주가가 올해부터 저는 본격 반응하는 해가 아닐까. 그동안은 로봇이라는 게 없지는 않았지만 언제 돼 이런 개념이었다면 정말 빨리 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활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정말 이런 것들이 좋아서였겠는데 그 모든 포인트 하나가 사실은 주가에 연결될 수 있는 게 사실 올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CES 하나만 끝낼 게 아니라 CES 이후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버전들의 로봇이 계속 개발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게 빨라지고 있고 그리고 빨라진 배경에는 AI의 발전이 있는 거고 특히 이 AI가 앞서 말씀드렸던 AGI로 발전됐었을 때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무궁무진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보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 로봇이 그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그 영상들 보면 중국 로봇들이 이렇게 가수와 함께 춤추고 덤블링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직접 가서 봤어요, 다. 어떻던 거예요? 정말 자연스럽나요? 자연스럽죠. 와, 예. 안 보면 몰라요. 야, 이 정도까지 한다라고 진짜 예. 놀래요. 어. 미국에서도 가서 봤고요. 예. 미국에 있는 기업들 로봇도 봤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 다 봤어요. 회사별로도 다 봤어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CES에서 현대차도 드디어 보스턴 다이나믹스. 예, 예. 이번에 아틀라스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제 기술 격차가 세계 탑 티어와 비교하면 얼마나 갈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손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느냐. 결국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했었을 때 사람처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죠. 네. 너 이것 좀 가져볼래? 이런 작업을 수행해봐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거고요.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또 뭐가 필요하죠? 손이 필요한 거죠. 네. 손을 자유주제로 보통 우리가 자유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테슬라의 로봇이 자유도가 20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처럼 그러니까 단순히 짚고 하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유리컵이면 네. 되게 강하게 잡지 말아야 되는 아. 종이컵이면 더 부드럽게 잡아야 되고 계란 같은 건 깨질 수 있으니까 그걸 물리적 특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성들까지 다 감안할 정도가 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지속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떤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이제는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간 흐름들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현대차니까 네네. 우리가 볼 거는 현대차 공장에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지 맞는지 이번에 보는 게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손 쓰는 거 그렇죠? 예. 왜냐면 그동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장 큰 단점이 손 쓰는 게 조금 제가 볼 때는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격차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네. 이번에 그걸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는지 여부가 저는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 로봇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중국이 지금 로봇 쪽에서 뭐 누가 뭐래도 가장 그 상용화에 가깝게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외신들은 중국이 만약에 로봇을 안 만들면 지금보다 가격이 뭐 서너 배는 뛸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근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 경쟁했던 중국과 경쟁했던 부분들을 보면 중국의 물량 공세의 산업 자체가 이렇게 휩쓸려갔던 경험들이 많이 있는데 로봇도 혹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미 중국은 만드는데 우리는 안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가격 측면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중국의 로봇을 미국이 쓸 수 없어요. 쓰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보안 이슈가 되게 커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카메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서도 이 안경으로 된 이 카메라가 산업의 어떤 그걸 빼나가는데 되게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제가 최근에도 뭐 보안업체도 물어보니까 그게 제일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었고 지금 우리 로봇 청소기 하나만 해도 돌아다니면서 이 카메라가 우리 걸 다 앓고 있잖아요. 근데 로봇은요, 여러분들 실제 가서 보시면 앞면이 전부 다 카메라 덩어리예요. 그럼 얘가 내 모든 걸 다 볼 텐데 그걸 중국제를 써서 전체적으로 내 모든 보안을 다 노출한다라는 게 또 하나는 중국에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다 가져갈 건데 그러면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전 행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측면에서는 웬만하면 중국 제품을 쓰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고 또 앞으로도 저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는 이 보안에 대해서 되게 경각심을 많이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걔네들은 걔네들 거 쓰고 그죠? 북중로 알아서 자기들끼리 쓰라고 하고 또 우리는 우리끼리 또 나름대로 그렇죠? 권역을 형성을 해서 서방 국가들하고 한다라면 사실 그걸 제조업 중심으로 뭔가 그 가격을 맞추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젠슨 왕이 왔었을 때 젠슨 왕이 깐부 치킨으로 왔던 이유가 이거였었어요. 네. 그렇죠? 내가 지금 피지컬 AI 즉 로봇을 실행하고 싶은데 그걸 해줄 수 있는 국가를 가보니까 중국을 일단 배제했던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죠? 중국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유럽에 갔더니 유럽은 물건은 잘 만드는데 이게 소프트웨어가 발전하지 않아서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고 미국은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이 기계를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니 그걸 제일 잘하는 게 그다음에 제조업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게 한국이니 한국이 최적이다라고 해서 앞으로 나오는 GPU 중에서 새로운 GPU 26만 개를 세계에서 최우선 배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역할을 수행해봐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뭐 중국계 가격은 싸고 그렇긴 하지만 그렇죠? 뭐 우리의 경쟁 상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갈라치기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영역 또 우리만의 영역이 따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재도 뭐 아시겠지만 우리 그 식당에서 쓰고 있는 로봇은 다 중국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우리 시장에 많이 침투해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보안 이슈로 되게 되면 결국엔 많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역할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한국의 역할이 되게 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앞에서 반도체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 AI의 산업은 기존에 우리가 못 봤던 새로운 영역에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AI, 로봇 다 좋은데 제일 부족한 게 뭐냐라고 하면 여전히 전력 아닙니까? 네. 전력주도 사실 굉장히 빨리 말씀해 주셨었고 맞아요. 그때 매우 좋았고 이미 지금 주가는 저 산에 가 있죠. 그런데 이 전력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원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제가 특정 산업을 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자분들이 느끼시는 야 AI 할 때 지금 걸림돌이 뭐야라고 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반도체 병목이 너무 심하다. 네. 두 번째 에너지 병목이 심하다. 네. 이 병목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사실 주가 상승이 끝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결국엔 이 공급 부족하다라는 얘기는 공급을 하는 쪽에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수요는 계속 많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만큼 공급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럼 수요는 계속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공급하는 쪽 입장에서는 야, 뭐 너희들 지금 뭐 경쟁률 10대 1로 달라고 하는 건데 나 그 가격에 못 줘. 50% 올려줘, 100% 올려줘.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계속해서 이익률이 급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사실 지금 반도체도 그렇거든요. 반도체 지금 이렇게 팔면서 이익률이 좋아지는 게 캐파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캐파는 없는데 워낙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고정 가격을 지난 3분기 말 기준으로는 60%씩 올려야 됐잖아요. 한 번에 그죠? 또 60% 올려도 사가려면 사가 싫으면 꺼져 뭐 이랬던 거잖아요. 네. 지금 100% 올리는데도 줄 서 있어요. 그러면 계속 이익률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차례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런 것들은 과연 우리 분석하신 분들이 넣냐 이거죠. 숫자 안 나와서 그렇다. 그거 추정하는 게 애널리스트 일이잖아요. 왜 그런 거 추정 안 하고 왜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항상 어떤 일이 생기냐면 꼭 오르고 난 다음에 목표가 올리는 뒷북만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은 싸게 사야 된다면서요. 싸게 살 때 그런 논리 펴면 안 되나요? 그게 모험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후배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후배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뭘 강조하고 싶냐면 지금 잘못 배웠어요. 주식은 맞추라고 있는 거예요.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최소한 승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이 무슨 학자라고 착각을 해요. 애널리스트는 학자가 아닙니다. 네. 그렇죠? 분석하는 사람인 거고요. 적정 가치를 물론 적정 가치를 너무 벗어났을 때는 많이 벗어났으니 오시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본인들이 틀린 거지. 주가가 달려가면 본인들이 틀린 거지 본인들이 맞는데 주가가 잘못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상 잘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맞춘다라는 표현보다도 그저 산업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내가 팔로우하고 내가 고민 더 해보고 그를 통해서 내가 먼저 달려가면서 해야 되려고 하는 거지. 오르니까 그쵸? 더 올리고 가이던스 주니까 올리고 뒷북성으로 한다라면 애널리스트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뭐 뒤에 있는 애널리스트 뭐 보고서 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생각을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어. 예. 네. 네. 치열해야 됩니다. 시청자분께서 또 역시 대장군님이 오셨다.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혼나야 돼요. 네. 제가 만약 센터장에 있으면 애들 다 죽었을 거고 전부 다 과로사 했을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반도체 좋고 로봇도 좋고 전력 산업도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산업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이 AI 밸류체인에서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뭘 찾아 대장을 사라는 이 장군님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상시간에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 좋은 거 모르신 분 있었던가요? 근데 그냥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괜히 이제 전자 좋다니까 소부장 찾아보고 밑으로 쭉 가다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을 놓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분석을 할 때 보면 분석이 상식을 이기질 못해요. 결국은 보면 그 상식이라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분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시면 산업의 크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자꾸 숫자를 보는 건 좋은데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땐 깊이가 없는 숫자를 보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나는 숫자를 봤기 때문에 안 그랬어. 그럼 그 사람이 부자가 됐어요? 안 됐잖아. 그죠?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럼 지금 뭐 밑에서 얼마나 올랐는데 계속 못 따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못 따라간 거 아닙니까?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주가는 선반영하는 거니까 목표가도 분석도 선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뭔가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자꾸 있는 상식 안에서 좁혀보면 제가 볼 때 답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아니면 그렇죠? 급등했다라는 단어에 너무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걸 볼 때 꼭 따져봐야 되는 게 오를 정도로 합당한가 아니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시장을 아직 반영을 못한 건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지. 현재 상황에서 가격만 올랐다고 해서 내가 못 봤던 가격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게 버블이다. 또는 뭐 이런 얘기. 아니, 지난해 연말까지 버블 논란이 있더니 지금 계속 더 올랐는데 오르고 나니까 버블 논란이 없어지죠? 그럼 그 버블 논란은 뭐예요? 예. 도대체? 지금 제가 최근에 목표 주가 어디까지 왔는지 정확하게 체크는 못했는데 삼성전자 20만 원, SK 하이닉스 90만 원, 뭐 이런 목표 주가들이 나오고 있는 외국계 것 같아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네, 예. 그 정도는 아직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분의 논리가 확실하시잖아요. 네. 저도 그 보고서 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예. 어. 그런 분들이 진짜 실력자가 아닐까라는 물론 그분들 얘기가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는 두 가지 가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추정한 것보다 더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렇죠? 조금 더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 고민을 하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에서는 존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최소한 동의하지 않을 거면 꼼꼼히 줄쳐서 읽어봐야 돼요. 네네. 그렇죠? 읽어봐서 내 생각하고 뭐가 다르지? 그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결과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도 아닌 거고 뉴스에서만 나오는 것만 가지고 수박 겉핥기로 얘기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모든 산업을 볼 때 일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걸 안 봐요. 웬만하면 제가 따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아니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또 참고를 합니다. 당연히 훌륭한 보석이 때문에 확인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먼저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제 먼저 나름대로 적정 주가를 해본 다음에 이분들하고의 괴리를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 그렇다면 네. 리스크는 혹시 없을까?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짚어봐야 할 텐데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내용을 듣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이제 주식 전문가들의 얘기를 또 들어봤을 때는 보면 이제 산업은 의심할 바 없다. AI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제 주가에는 확실히 버블이 껴 있을 수는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동성이라든지 혹은 뭐 미국의 그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혹은 정치적 변동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가는 갑자기 이제 고꾸라진다든지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 지금 혹시 좀 짚히는 게 있으십니까? 가장 큰 리스크가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경기 좋아지는 거예요. 네.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게 현 시장에서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어.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셔도 현재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많은 유동성들이 시장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많아지면 적정 주가도 자꾸 올라가요. 돈의 힘 때문에. 그러니까 네. 우리가 버블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원래 적정 가치는 이만큼인데 돈 때문에 이만큼 오르는 걸 우리는 버블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돈의 힘 때문에 적정 가치를 벗어나는 그 힘을 꺾는 게 뭘까요? 결국은 그 유동성을 줄이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큰 조건은 경기 호전이에요. 경기가 좋아지면 지금 트럼프가 지금 금리를 내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경기가 좋아지고 나면 과연 그때도 금리를 내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되려 시장 고민하겠죠. 이제는 내리던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라고 할 때는 제가 볼 때 1차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즉 갑자기 금리가 급등하면서 왜냐하면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들 차입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레버리지라는 게 많이 커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주가 올라갈 때 지금 어떠세요? 경계를 하고 계시죠? 경계를 하면 무리한 레버리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지나게 되면 사람들이 와 그때 내가 되게 경계했는데 지금이라도 따라잡아야 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들이 있을 때는요. 이상하리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쓰세요. 그렇죠?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을 통해서 했을 때는 빚을 졌다는 얘기인데 그 빚은 금리에 민감하죠. 그리고 그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아니면 미국에서 투자하는 어떤 펀드들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 펀드들은 보통 레버리지 쓸 때 아주 꽤 큰 규모로 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게 반작용이 나올 수 있죠. 한번 브레이크를 급하게 걸 수 있는. 그래서 되려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생각지도 못한 분명히 많은 악재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나 그걸 제가 지금 예언자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이 나올 땐 분명히 이 상승장에서 한번 우리한테는 쉬어감을 주는 쉼표가 될 수 있겠다. 근데 그 쉼표가 생각보다 아픕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는 게 전 되려 그러니까 오히려 경기가 나빠지면은요. 경기가 나빠지면 현 상황에서 주가는 더 갈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은 예.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이 이례적으로 소비 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만약에 소비 중심으로만 계속 주가가 올라왔다라면 저 경기가 나빠지는 게 주가에도 나쁠 텐데 그러네요. 지금 미국이 투자 시장이잖아요. AI라는 새로운 투자라는 거고 이 투자 경제는 이자가 낮아질수록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투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기가 침체까지는 아니고 둔화까지 간다라면 시장에 도움이 되고요. 되려 침체로 가면 다 안 좋아지는 건 뭐 맞겠죠. 그래서 둔화 정도까지는 오히려 시장에 도움이 되고 되려 여기서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시작할 때 그 한 번이에요. 나중에 더 좋아질 때는 괜찮은데요. 경기가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변곡점에서는 쉼표 제가 보면 시장의 끝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그래서 그때는 한번 조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으로 요걸 좀 여쭤볼게요. 24년만 해도 미국 증시를 다 해야 될 것 같았고 맞아요. 25년도에는 코스피가 압도적인 1위였고 26년 시작하자마자 코스피가 또 매우 좋습니다. 이제 한국 증시를 해야 될지 미국 증시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AI가 좋으면 다시 엔비디아가 더 신나게 가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부에서 보고 있다라면 제가 미국 증시를 하라고 하면 잡혀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설마요. 철컹철컹할 것 같고요. 예.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 경제에 유리해요. 그렇죠? 미국의 AI가 좋아지기 위한 투자, 전력 설비나 반도체 우리 쪽인데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가면 우리보다 미국이 유리하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AI가 좋아지긴 하지만 AI의 중심이 여전히 투자 중심이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을 제가 볼 때는 강약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아직까지는 AI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병목들이 아직 투자와 관련되어 있으니 우리가 조금 더 유리했던 것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